누가 감히 이런 짓을 벌여? 그는 불의를 보면 불같이 화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의 한마디면 어떤 문제든 해결되었고 모두가 숨죽이며 그의 결정을 따랐죠. 하지만 정작 그의 가장 가까운 곳, 그의 아들이 겪고 있던 지옥은 알지 못했습니다. 숨막히는 군대의 시간 속 모두가 모르는 비밀을 품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짊어진 이름은 그를 지켜줄 수도 혹은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었죠. 그 이름 때문에 그는 모든 고통을 홀로 삼켜야 했습니다. 매일 밤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피멍드는 시간들이 이어졌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그를 감쌌습니다. 누구도 그의 신음을 듣지 못했고 누구도 그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죠. 하지만 가장 절망적인 순간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감춰진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대한민국 최고 위층을 뒤흔들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살 청년 김지훈에게 발송된 입영 통지서는 그 또래 다른 청년들과는 사뭇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죠. 그의 아버지가 바로 대한민국 육군의 정예 사단을 이끄는 김태준 사단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군 내에서 김태준 사단장의 이름 석자는 단순한 직책 이상이었어요. 엄격함과 강직함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 부하들에게는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었죠.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김지훈에게 평생 따라다닌 꼬리표였습니다. 그는 그 꼬리표 없이 오롯이 김지훈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더더욱 그랬죠. 아버지의 후광이나 영향력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입대를 며칠 앞둔 밤 서재에 앉아있던 아버지 김태준 사단장은 조용히 김지훈을 불렀습니다. 딱딱한 군인다운 말투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복잡한 감정이 배어 있었죠. 지훈아. 군대라는 곳은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칠 수 있다. 하지만 그곳에서 도망치거나 숨으려 해서는 안 된다. 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라. 아비의 이름은 잊어라. 아버지는 김지훈의 어깨를 잡고 잠시 눈을 맞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 김지훈은 아버지의 눈빛 속에서 그의 군 생활이 얼마나 고독하고 치열했는지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당신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김지훈은 그날 밤 사단장 아들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실이 알려져 군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입영 당일이 밝았고 김지훈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동갑내기 청년들과 함께 훈련소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눈에 띄지 않는 회색빛 존재가 되려 애썼습니다. 말을 아끼고 표정을 숨기고 시키는 일만 묵묵히 따랐죠. 작은 키와 왜소한 체격은 오히려 그에게 유리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이등병. 그것이 김지훈이 훈련소에서 지키고 싶었던 유일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고된 훈련과 불합리한 지시,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오직 그 생각 하나로 버텼죠. 그에게 훈련소는 잠시 머물다 갈 정거장일 뿐이었습니다. 자대 배치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훈련소 수료식 날 모두가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는 순간에도 김지훈은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 명령서를 받아든 순간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령서에는 김태준 사단장이 이끄는 부대 한 최전방 연대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수많은 부대 중에 하필이면 아버지의 부대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애써 감춰왔던 비밀이 당장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명령서를 구겨 주머니에 넣고 황급히 가족들과의 짧은 면회를 마쳤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웃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죠. 지훈아, 어디 아픈 거 아니니? 표정이 왜 그래? 어머니의 질문에 김지훈은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대로 이동하는 버스 안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은 김지훈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곳은 아버지의 영역이었고 이곳에서는 그의 비밀이 언제든 발각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숨통이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죠. 내가 이곳에서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가녀린 20살 청년의 어깨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얹힌 순간이었습니다.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의 가슴은 더욱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앞으로 그가 맞서 싸워야 할 혹은 갇혀 지내야 할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했죠. 나는 그냥 김지훈 이등병이다.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지켜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군대의 현실은 그의 작은 서약을 가차없이 부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선 김지훈에게서는 훈련소의 동기들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모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부산스러웠지만 김지훈은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조용히 움직였죠. 배정받은 침상 아래에 가방을 넣고 정리하는 그의 모든 움직임은 최소한의 소음만을 만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불필요한 대화도 피했죠. 그저 빨리 이 환경에 녹아들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바람은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저녁 점호 준비를 위해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 틈에서 한 병장이 김지훈을 매섭게 훑어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비스듬히 올라간 입꼬리가 인상적인 사내였죠. 바로 이 생활관의 최고 선임인 박상호 병장이었습니다. 그는 신병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더니 이내 김지훈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너 이등병 김지훈 맞나? 박상호 병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김지훈은 얼어붙은 채 예, 그렇습니다. 하고 크게 대답했죠. 하지만 박상호 병장의 표정은 여전히 김지훈을 탐색하는 듯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다. 다시. 김지훈은 있는 힘껏 다시 대답했지만 박상호 병장은 만족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김지훈의 어깨를 툭 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딱 내 스타일이네. 말 없고 삐쩍 마른 게 아주 만만해 보여.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지훈의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앞으로의 군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의 조용하고 왜소한 모습이 오히려 약점으로 비춰져 표적이 된 것이었죠. 박상호 병장은 노골적으로 김지훈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두세 배 긴 청소 시간,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책과 얼차려였습니다. 야, 김지훈. 여기 먼지 봐라. 너 눈 안 달렸나? 이미 몇 시간 동안 쓸고 닦은 곳이었지만
박상호 병장은 매번 트집을 잡았습니다. 김지훈은 아무런 변명도 불만도 없이 다시 걸레를 들었죠. 그의 묵묵한 태도는 박상호 병장을 더욱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저 새끼 봐라. 시키는 대로 다 하네. 뭐가 그렇게 떳떳한데. 박상호 병장의 눈에는 김지훈의 순종적인 태도가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묵인하고 때로는 은근히 부추기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활관을 관리하는 최 중사였습니다. 그는 박상호 병장의 행동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거나 심지어 박 병장. 요새 애들 빠져가지고 큰일이야. 군기가 빠졌어 군기가. 라며 박상호 병장의 길을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최 중사는 병사들 앞에서 군대는 말이야. 약한 놈은 살아남는 곳이 아니야. 알아서 강해지거나 아니면 부러지거나 둘 중 하나지. 라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암묵적으로 너희끼리 알아서 서열을 잡고 기강을 세우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김지훈은 최 중사의 눈빛 속에서 너는 내 신경을 거스르지 마라는 차가운 경고를 읽었습니다. 간부의 방치 아래 박상호 병장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교묘해졌습니다. 김지훈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박상호 병장의 불호령이 떨어질지 몰라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했죠. 그의 신경은 날카로워졌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렸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제대로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릴까? 두려움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데 필사적이었습니다. 사단장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박상호 병장이 그 사실을 이용해 더 심한 괴롭힘을 가하거나 아니면 부대 전체가 그 사실 때문에 시끄러워질 수도 있었죠. 그는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생활관 바닥과 그의 불안한 심장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싸움의 시작이었죠. 그의 눈빛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대 배치 후 며칠이 지나자 김지훈을 향한 박상호 병장의 괴롭힘은 단순한 트집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이고 체계적인 학대에 가까웠죠. 김지훈은 생활관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기본이고 분리수거장에 쓰레기를 치우거나 선임들의 개인 빨래를 하는 것까지 그의 몫이었습니다. 일이 끝날 때마다 박상호 병장은 새로운 일을 시켰죠. 이등병이 뭘 그렇게 편하게 서 있노? 할 일 없으면 걸레 들고 바닥이라도 닦아라. 그의 지시는 끝이 없었고 김지훈은 잠시도 쉴 수 없었습니다. 괴롭힘은 정신적인 영역으로도 파고들었습니다. 박상호 병장은 김지훈의 외모나 말투, 작은 실수 하나까지도 비난하며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야 김지훈, 너 생긴 게 왜 그러노? 꼭 바퀴벌레 같다 바퀴벌레. 다른 병사들이 듣는 앞에서 그런 말을 서슴지 않았고 김지훈은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그의 내면을 갉아먹었죠.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금전적인 요구였습니다. 박상호 병장은 종종 PX에 가서 온갖 과자와 음료수, 담배 등을 고른 뒤 김지훈에게 계산을 시켰습니다. 김지훈, 이걸로 계산해라. 내일 통장에 넣어줄게.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 수준이었던 금액이 점점 불어나 거의 한 달 월급의 절반에 육박하게 되었죠.
김지우는 난생 처음 어머니께 연락드려 돈을 보내달라 부탁해야 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어머니께 그는 필요한 물건들이 있다고 둘러댔죠.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알려질까 두려워서였습니다. 만약 사단장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비밀도 만천하에 드러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고통스러운 시간만 견디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생활관의 부사관인 최 중사는 이 모든 상황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박상호 병장이 김지훈에게 시키는 일들, 그의 표정, 다른 병사들의 수군거림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죠. 하지만 최 중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박상호 병장을 에이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후임들을 군기잡고 생활관 분위기를 휘어잡는 그의 능력을 높이 샀죠. 때로는 박상호 병장에게 슬쩍 요새 애들 너무 풀어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괴롭힘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최 중사에게 병사들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평가와 부대의 사고 없음만이 중요했죠. 그의 방치와 묵인 아래 김지훈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김지훈에게 유일한 숨구멍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기록하는 작은 일기장이었습니다. 밤늦게 화장실 칸에 숨어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하루의 일들을 빼곡히 적어 내려갔죠. 박상호 병장의 모욕적인 말들, 최 중사의 차가운 시선,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과정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일기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증명이었고 고통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늘도 버텨 내일도 부디. 그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항상 내일을 향한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의 불꽃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그의 몸은 눈에 띄게 말라갔고 눈빛에서는 총기가 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채 그는 서서히 부서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대 전체가 들썩이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바로 김태준 사단장의 부대 시찰이 예정되었다는 것이었죠. 전 장병과 간부들은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건물 구석구석 먼지 한 톨 없이 닦고 연병장은 풀 한 포기 없이 정리되었습니다. 사단장님의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것이 보이면 큰일 난다는 긴장감이 부대 전체를 감쌌죠. 김지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했습니다. 몇 달 만에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아버지를 마주해야 한다는 극심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김지훈은 최대한 아버지의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열시에는 본능적으로 맨 뒷줄,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았죠. 하지만 그런 그의 노력을 비웃듯 박상호 병장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툭 밀었습니다. 야, 김지훈. 너 왜 거기 서 있나? A급 2등병은 앞줄에 서야지. 비꼬는 말투와 함께 김지훈을 병사들 맨 앞줄로 밀어냈습니다. 박상호 병장의 눈빛에는 묘한 악의와 함께 무언가 기대하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김지훈의 반응을 시험하려는 듯 했죠. 김지훈은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는 표정 관리에 힘썼습니다. 사열 중 아버지와 눈이 마주칠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드디어 김태준 사단장의 의전 차량이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우렁찬 구호와 함께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김지훈 역시 팔을 들어 경례했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응시했지만 그의 의식은 점점 다가오는 아버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김태준 사단장이 병사들 앞을 천천히 걸어 지나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격했고 흐트러짐 없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죠.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김지훈은 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에게 잠시 머무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서로의 눈빛이 스쳤습니다. 김지훈은 혹시라도 아버지가 자신의 야윈 모습이나 어색한 기운을 눈치챌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김태준 사단장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처음 보는 수많은 이등병 중 한 명을 대하듯 김지훈 앞을 지나쳐갔습니다. 흔들림 없는 그의 모습에서 아버지는 군인이자 사단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죠. 김지훈은 안도감과 동시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 쓸쓸했지만 동시에 그게 맞는 행동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으로서의 공정함을 지키는 아버지의 모습은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사열이 끝나고 김태준 사단장이 간부들에게 보고를 받는 동안 김지훈은 멀리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래야 아버지가 안전하다. 내 비밀은 끝까지 지켜야 해. 사단장 시찰이 끝난 후 박상호 병장이 김지훈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죠. 야, 김지훈. 사단장님도 너 별거 아닌 거 아시나 보네. 너 같은 놈은 아무도 신경 안 써준다 이 말이야. 그 말을 들은 김지훈은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했습니다. 박상호 병장이 자신의 정체를 어렴풋이 눈치챈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려는 심리전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상호 병장의 의심이 시작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김지훈의 밤은 다시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는 아버지, 그리고 박상호 병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너무 두렵다. 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적혔습니다. 그의 작은 은신처인 화장실 칸만이 그날의 두려움을 함께했습니다. 같은 생활관 상병인 이민주는 박상호 병장이 김지훈을 대하는 방식과 사단장 시찰 때의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박상호 병장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았고 어떤 일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 또한 김지훈을 둘러싼 벽의 일부였습니다. 사단장 시찰 이후 박상호 병장의 괴롭힘은 더욱 대담하고 잔혹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숨기지도 않았고 다른 병사들이 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김지훈의 정체에 대한 의심 때문인지 그의 행동은 광기에 가까웠죠. 김지훈은 매일 밤 불려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얼차려를 받거나 인격 모독적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넘기지도 못했고 잠은 꿈속에서도 괴롭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깊은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생활관에서 김지훈은 박상호 병장의 발길질에 잠이 깼습니다. 조용히 화장실로 불려나간 김지훈 앞에 박상호 병장과 그에게 동조하는 몇몇 선임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뭘까?
김지훈은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죠. 박상호 병장은 김지훈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군기 빠진 너 같은 새끼는 이렇게 해야 정신 차린다며 무릎 꿇고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켰습니다. 개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100개, 200개, 300개. 그의 팔은 후들거렸고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상호 병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지훈의 등 위로 올라타 힘껏 누르거나 발로 갈비뼈 부근을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야, 똑바로 안 하나. 힘 안 주나.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박상호 병장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밟았습니다. 김지훈의 갈비뼈에서 끔찍한 소리가 나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고통을 참아냈죠. 그의 시야는 흐릿해졌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호흡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의 의식이 아득해졌습니다. 마침내 김지훈의 몸은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미동도 없었죠. 박상호 병장은 순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야, 김지훈. 일어나봐. 장난치지 마라.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쓰러진 김지훈을 흔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박상호 병장은 다급하게 최 중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최 중사가 화장실로 달려왔을 때 김지훈은 이미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최 중사는 곧바로 의무대에 연락하여 후송을 지시했습니다. 의무대에 도착한 김지훈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갈비뼈 여러 개가 골절되었고 심한 탈수 증세를 보였습니다. 지속적인 학대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소견도 나왔죠.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무대 침대에 누워 의식을 잃은 김지훈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깊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가혹행위의 밤이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그의 삶에 오래도록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폭풍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감춰진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대한민국 군대 전체를 뒤흔들 대사건의 시작이었죠. 차가운 의무대 침상에 누워 김지훈은 혼수 상태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갈비뼈 골절로 인한 통증과 악몽이 그를 괴롭혔죠. 그의 상태는 심각했고 의무대에서는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김지훈을 담당하게 된 의무병 송우진 일병은 그의 창백한 얼굴과 온몸의 멍자국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가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처참한 상태의 피해자를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송우진 일병은 김지훈의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그의 침상 아래에서 낡고 두꺼운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듯 글씨는 흐릿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송우진 일병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지훈이 매일 밤 몰래 써 내려간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그의 눈은 크게 뜨였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등병 김지훈이 겪었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의 기록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상호 병장과 최 중사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그들이 가한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학대, 금전적 갈취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길수록 송우진 일병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깊은 슬픔이 밀려왔죠. 어떻게 이런 일이?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단장 시찰날 아버지와 마주쳤던 심경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순간 송우진 일병은 숨을 멈췄습니다. 일기장 마지막에 흐릿하게 적힌 문구, 그리고 김지훈의 이름 옆에 작게 적힌 아버지의 이름과 직책을 확인한 순간 진실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김지훈 이등병, 김태준 사단장의 아들.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송우진 일병은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사단장 아들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모든 괴롭힘을 묵묵히 견뎌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송우진 일병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일기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는 척 다시 제자리에 두면 김지훈은 계속 위험할 것이고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자신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 이런 고발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지훈의 처참한 상태와 일기장에 담긴 절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돼. 송우진 일병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일기장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던 사단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익명 제보 채널의 이메일 주소를 떠올렸습니다. 과거 우연히 들었던 정보였죠.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일기장 사진을 모두 첨부했고 본문에는 짧고 간결한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이등병 김지훈의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는 김태준 사단장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송우진 일병은 일기장을 원래 있던 김지훈의 침상 아래에 조심스럽게 돌려놓았습니다. 그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방아쇠가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진실이 이제 서서히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벽 사단장 공관에서 잠들어 있던 김태준 사단장은 급하게 걸려온 전화에 잠을 깼습니다. 참모장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사단장님,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왔는데 내용이 심각합니다. 김태준 사단장은 영문을 알 수 없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심각하다는 말에 그의 군인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이메일 내용을 확인한 순간 김태준 사단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낯익은 아들의 글씨체로 빼곡히 채워진 일기장이었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 갈비뼈 골절과 혼수 상태라는 의무대의 보고는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감. 수많은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김태준 사단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고 눈빛에서는 살벌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지금 즉시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전원 소집해. 그리고 헌병대장 당장 내게 오라 그래. 당장.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부관들의 등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헬기 준비해. 지금 바로 간다.
사단장이 헬기로 이동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김태준 사단장의 결심이 확고하고 긴급하다는 의미였죠. 1시간 후 햇살이 비추기 시작한 연병장은 뿌연 모래 먼지로 가득 찼습니다. 김태준 사단장을 태운 헬기가 착륙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사단장의 등장에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연병장의 도열에 있던 간부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김태준 사단장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분노와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대대장과 중대장에게 짧고 굵게 지시했습니다. 전 장병 연병장 집합, 모든 훈련 중지, 즉시 헌병대 투입해서 생활관 전체 조사 실시. 그의 명령 한마디에 부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헌병대원들이 도착했고 김태준 사단장은 직접 헌병대장과 함께 김지훈이 속했던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박상호 병장과 최 중사가 불려나왔습니다. 사단장 앞에 선 두 사람은 잔뜩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김태준 사단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병장 박상호, 중사 최, 이등병 김지훈에 대한 가혹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박상호 병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김태준 사단장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켜 일기장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내 놈이 내 아들에게 가한 만행의 기록이다. 그리고 내 놈 최중사 묵인했더냐? 방치했더냐?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상호 병장과 최 중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일기장의 존재는 물론 김지훈이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격과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헌병대원들이 박상호 병장과 최 중사 그리고 일기장에 언급된 다른 가담자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부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태준 사단장은 관련자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발걸음을 돌려 의무대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만나기 전 그는 복도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강직하고 빈틈없는 군인이었지만 한 아비로서 자신의 아들이 바로 코앞에서 겪었던 고통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의무대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침상에 누워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야윈 얼굴, 곳곳에 남은 멍, 그리고 붕대. 그 모습을 본 순간 김태준 사단장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애써 참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들의 침상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나지막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지훈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의 아버지 모습에 그는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김태준 사단장은 아들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김지훈의 눈에서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에 그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을 토해냈습니다. 김태준 사단장은 아들을 조심스럽게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다. 아버지가 왔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의무대 밖에서는 김태준 사단장의 지휘 아래 군 역사상 유례없는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사단장의 전격적인 조사는 부대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헌병대는 일기장을 토대로 철저한 수사를 벌였고 박상호 병장과 최 중사를 포함한 가혹행위 가담자들은 군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묵인하거나 방치했던 간부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물어졌죠. 이 사건은 사단 내에서 쉬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단장 아들이 피해자라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군 당국은 물론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김태준 사단장은 어떤 타협도 없이 원칙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사건을 계기로 부대 내 만연했던 병영 부조리를 뿌리 뽑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지우는 의무대에서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어갔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죠.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싸워주었고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퇴원 후 김태준 사단장은 김지훈에게 특별 보직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사단 내 인권 상담병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다른 병사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돕는 역할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죠. 김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병사들이 있다는 생각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인권 상담병이 된 김지훈에게 작은 사무실이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병사들이 찾아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 혹은 자신의 고민이 새어나갈까 두려워했죠. 김지훈은 인내심을 가지고 병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생활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신의 경험을 간략히 이야기하고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병사였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의 진심은 서서히 병사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작은 고민부터 심각한 가혹행위 문제까지 김지훈의 상담실은 병사들의 안식처가 되어갔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김지훈의 활동은 사단 내 병영 문화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용기와 노력 덕분에 병사들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신음하지 않았고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 사단장 또한 아들의 사건 이후 병사 인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강도 높은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병사 고충 처리 시스템을 강화했죠. 그의 리더십은 엄격함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얼마 후 김태준 사단장은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복무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 사건과 그로 인해 깨달은 군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군을 떠나서도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죠. 아들의 고통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김지훈 역시 무사히 전역했습니다. 군 생활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고귀한 경험과 사명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혹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병영 인권 개선 활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역 후 김지훈은 자신의 경험과 인권 상담병으로 활동하며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청년 병영 인권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군 경험이 있는 청년들과 함께 병영 부조리를 고발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인권 교육을 펼쳤죠. 그의 작은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군대에 만연한 어둠을 걷어내는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단장의 아들로 숨거나 피해자로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한 청년의 고독한 싸움이 만들어낸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 희망과 연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